네, 오늘은 초음파의 날인데 시암 뭐 피폭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사실은 강의 만든 게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다 이제 갈아엎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15사단 38년대 의무중대장이었었는데 저희 의무병 중 한 명이 의과대학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남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초고수님들이지만 우리 새로운 새싹에 맞춰가지고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것을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을 한다면 2019년도에 신경통증학회에서 만성통증 교과서를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한글판인데 아주 자세히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나토미, 지겨우실 텐데요. 그래도 아나토미를 좀 봐야 되고요. 시암이 어떤지, 그 다음에 테크닉, 그 다음 기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나토미부터 설명하면 서비칼은 럼바랑 완전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통해서 심장에서 올라간 그 버테브럴 아터리가 뇌로 들어가서 베질러 아터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동그라미, 구멍이 뚫려 있고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랑 스피노스 프로세스에는 바이피드 두 가지로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트라이앵귤러 스파이널 캐널이 있으면서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45도 쪽으로 이렇게 롱 엑시스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서비칼은 럼바랑 달라가지고 시암 볼 때도 아나토미를 알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나토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 있고요. 버테브럴 바디가 서비칼이 럼바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다는 뜻은 이 작은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오거나 루트가 조금만 눌리더라도 굉장히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럼바 디스크 질환 환자보다 서비칼 질환 환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들면서 센시티브를 외래에서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역은 그만큼 작고 좁기 때문에 조금만 감압을 해주거나 와시아웃을 좀 잘해주면 또 확 좋아지는 또 드라마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칼 수술을 하면 럼바 수술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스파이널 코드 이 책은 서비칼 스폰딜러틱 마이로패시 때 플렉션 인저리, 익스텐션 인저리. 왜냐 우리가 휘플래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은 자꾸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끼고 할 때 많이 되는데 앞으로 숙였을 때 어떻게 눌리고 뒤로 제꼈을 때 어떻게 눌리는지 설명하는 교과서적 그림입니다. 우선은 럼바랑 좀 다른 점은 럼바 스파인은 루트가 페디클을 감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파레터럴 디스크 있을 때는 L4-5 디스크 있을 경우에도 어퍼 루트에서 눌리기 때문에 파레터럴 디스크 때는 L4 이쪽 증상이 나타나고요. 파라센트럴부터 센트럴까지는 5 페디클을 감고 내려오기 때문에 5 루트 더마톰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비칼일 경우에는 6, 7일 경우에는 7이고요. 5, 6일 경우는 6 이렇게 파라센트럴과 파레탈이 같다라는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나토미 지겹할 텐데요. 저는 수술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비수술만 하지만 수술을 할 때 기도와 식도는 한 덩어리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약간 맞추시키고 손을 벌려서 기도와 식도는 시암에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제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카로티드 시스, 인터널 주굴라 베인과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근데 이 밑에 베이거스 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 우리가 여기 제가 RF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기도와 식도를 제끼고 인터널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박동을 느끼면서 젖히고 그러면서 바늘을 찌르고 뭘 하는데 베이거스 너브가 너무 심하게 눌리거나 너무 제치게 되면 환자가 깨고 나서 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식거리는 건 기본이고요. 갑작스럽게 밥을 먹었는데 이물감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까지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때 베이거스 너브가 내가 너무 많이 눌리거나 제치지 않았을까 이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 박정일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저도 항상 환자를 볼 때 이렇게 홀스파인을 꼭 찍거든요. 환자 요즘에는 대부분 다 헤드 포워드 포지션은 기본이고요.
골반의 불균형,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되는 거지 백날 목만 치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목을 치료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골반을 반드시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뜻이 자꾸 이렇게 질병을 재발을 하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C 커브가 일자가 된 다음에 헤드 포워드 포스처가 되고 그 다음에 카이포시스가 생기는데 요즘 우리 여기 선생님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20, 30대들은 처음부터 핸드폰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카이포시스가 그냥 기본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이렇게 되면 목 뒤 어깨 타고 올라온 두통은 이 세 가지는 짬뽕으로 이제 되고 있으니까 두통은 기본이죠. 어깨 아프시지 않나요? 이런 것도 꼭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앞자리에서 정말 하루 종일 말하고 싶었는데 이 자세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60도 숙여서 핸드폰을 보게 될 경우에는 경추가 받는 하중은 27kg, 목에다가 27kg 아령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두통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디스크가 안 찢어지고 리가멘트부터 머슬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 두통은 기본이고요. 고혈압 환자가 절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심장과 폐를 내 뼈를 짓누르기 때문에 고혈압은 조절이 안 되고요. 목이 앞으로 빠지는 순간 허리에서 이걸 다 잡아야 되니까 허리, 디스크 질환이 기본적으로 더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연골이 또 찢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카이포시스가 딱 소라시 카이포시스가 되는 순간 앉아있을 경우에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기본으로 생기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왜 무릎이 아픕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시 카이포시스가 생기게 되면 어깨가 뒤로 빠지고요. 어깨가 뒤로 빠지면 로테이트 커프의 티어링, 그 다음에 인저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목 어깨는 항상 같이 치료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외래에서 진료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질환, 파셋 조인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드로잉, 우리 초진 기록질 할 때 환자 이렇게 꼭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환자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제일 먼저 손을 짚은 곳을 이게 초진일 때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두통이 메인입니까, 목 뒤입니까, 어깨입니까, 견갑골 안쪽입니까, 그 다음에 어깨를 따라서 팔끝까지 저리나요, 이런 걸 파셋 조인트의 이 더마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에어리어를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군의관 때 이 책을 굉장히 한 3번 읽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읽으면서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암은 우선 엑스레이 튜브가 있고요. 그거를 받은 인텐시파이어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여기서 엑스레이 쾅 쏘면 환자를 통해 가지고 인텐시파이어를 통해서 빛으로 전환돼서 그 다음에 모니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높이가 어떻게 위아래이냐에 따라서도 또 방사선 노출량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쏴가지고 이게 받고 일로 가는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사선 피폭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정말 많이 보고 그러면 손톱이 벌써 시커매지고요. 모 원장님 큰 병원 사고 이러시는 보면 손에서 진물이 계속 나시는 분도 있고, 손가락 그 다음에 자르신 분도 있고, 방사선 피폭 많이 쐬고 그러면 해도 밤에 막 저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1m 이내로 있냐, 1.5m부터 2m 뒤로 빠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결국은 방사선 피폭은 우리만 맞습니다. 간호사나 다른 분들은 2m를 넘어가면 거의 90% 이하 방사선 피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1m 이내에 우리가 있는 게 얼마나 있냐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고요. 플로우를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십시오. 저는 납장갑을 예전에 꼈지만 지금은 끼지 않습니다. 이 손끝 거기서 그 미묘한 걸로 제가 항상 조절을 하는데요. 납장갑을 끼면 손이 둔탁해져가지고 납장갑을 끼지 않고 고글도 끼지 않습니다. 끼면 막 답답하고
대신에 이제 방사선을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는 50mm 시버트라고 하고 5년 동안 연평균 20mm 시버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착온하는데 우리 수술방에 뭐 간호사가 시암 옆에다 뒀는지 뭐 했는지 이거 수거해 가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시버트가 나와가지고 실사를 한번 크게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항상 이거 좀 이렇게 잘 관리하게끔 또 관리 감독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AP 뷰고요. AP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True AP, True Lateral입니다. True AP라는 뜻은 엔드 플레이트가 내가 볼 곳이 똑같이 맞춰주는 게 True AP고 True Latera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True AP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찔른 바늘의 그 위치랑 우리가 인젝션할 곳이 다르기 때문에 시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rue AP를 맞춰주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방사선사가 내려와서 하거든요. 그 X선 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 뚝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AP를 제일 먼저 볼 때 서비칼은 제일 먼저 저는 T1을 봅니다. T1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이제 립을 딱 보면 아 여기가 이제 T1이구나. 그 다음부터 찾아 올라가면 됩니다. 7, 6, 5, 4, 3, 2, 1 그렇게 되고 레터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C1의 포스테리어 아치를 딱 봅니다. 아 그래서 C1부터 시작해서 레터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AP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누웠을 경우에는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6, 7, 71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도 누워있을 경우에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때로는 이 어깨가 C5까지도 올라와서 여기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스위머스 뷰를 한다던가 내가 땡긴다던가 아니면 방사선 부스터를 써가지고 세게 봐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자, 레터럴 보시면 여기 superior articular process 그 다음에 inferior articular process가 있는데 서비컬에서는 superior articular process를 보는 게 키 마커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superior articular process인지 그 다음에 이쪽이 spinous process 그 다음에 라미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볼 때 다시 보면 여기가 spinous process 그 다음에 articular pillar 여기가 articular pillar 그 다음에 이렇게 superior articular process, inferior articular process, spinous process, articular pillar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이 또 보이는데요. anterior vertebral line, posterior vertebral line, spinolaminar line, 그다음에 posterior spinous line이 있습니다. 수술한 사람들은 우리 수술 후에 266이라고 저 레전드 때 배운 게 있는데요. C2에서 6mm, 그 다음에 C6에서 2cm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헤마토마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머전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 소프티슈 스웰링도 시술을 하시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이것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터럴 뷰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스페르 아티큘라 프로세스, 인피르 아티큘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고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버테브럴 아터리가 지나가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버테브럴 아터리는 우선은 서비칼에서는 트랜스버스 포라멘 이 앞쪽은 좀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르 아티클 프로세스 벤트랄 쪽을 주로 놓는데 더 앞으로 갈 때는 혹시 좀 위험하지 않나 항상 좀 체크 좀 하시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테크닉입니다. 신경 차단술의 종류는 스파이널 캐널의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바깥이 되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메디얼 브랜치 블록과 파셋 조인트 이 바깥쪽인데요. 이 안쪽에는 에피두랄 블록, 인터라미나랑 트랜스포라미널, 그 다음에 셀렉티브 루트 블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인트라 스파이널 이쪽을 치료하지 않고는 서비칼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는 제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MBB 인디케이션은 휴식이나 잘 때 목 뒤가 아프고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쥐고 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후두통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 아픕니다. 위플래시들이 앞으로 뒤로 교통사고 났어요. 이럴 때 MBB 인디케이션이 되면서 MBB는 진단 및 치료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페지오스,
사다리꼴에서 X선을 해서 이 센터에다 놓는다.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요. 좀 전에 서수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7은 Superior Articular Process 거기 근처에다 놓는 거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터럴로 환자를 눕힌 다음에 3, 4, 5, 6 한쪽 편으로만 이렇게 한 4레벨, 5레벨 놓고 어떠신가요 보고 2주 뒤에 다시 한번 반대쪽을 한다던가. 요즘에는 올 때마다 무조건 주진 않고요. 환자가 좋다 그러면 저는 블럭은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비컬 메디안 브릿지 블럭은 우리 박정률 교수님께서 RF, 박동성 RF라고 하는데 2번 저는 메디안 브릿지 블럭을 하고 그 후에 좋은 환자들한테서 박동성 RF를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좋아진다고 하고요. 시암에서는 이렇게 X선을 그은 다음에 센터에다가 바늘 꽂고 1cc, 0.5에서 1cc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레터럴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선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X선을 걷고 거기에 센터에다가 바늘을 위치시킨다. 이 개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셋 조인트 블럭은 우선은 아나토미 좀 보면 서비칼은 25에서 35도 스피노스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바늘도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히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사실 요즘에 저는 파셋 조인트 블럭은 잘 안 하고 그냥 MBB만 하고 거기서 약을 조금 더 주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파셋 조인트 스피노스 프로세스 여기가 이제 수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와 인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를 여기를 파셋 조인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바늘 팁을 놓고 주기도 합니다. 이건 2020년도 원광대에서 쓰신 논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파셋 조인트 블럭을 했을 때 이렇게 퍼지는데 C6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조금 더 쫙 퍼진다라는 거를 원광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꼭 우리 교과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익스트라 플로우도 있을 수 있다. 6 레벨에서 좀 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C12 파셋 조인트 블록 할 때 이 버테브럴 아테리가 있기 때문에 버테브럴 아테리 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초창기 요즘에는 저는 안 하거든요. 마취과 선생님은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버테브럴 아테리 잘못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신경외과에서 좀 무섭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임팩트 오고 퍼마넌트한 문제가 생기고 그때 대처가 로컬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C12 할 때는 버테브럴 아테리 주행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바로 약을 주지 않고 조금씩 주면서 환자 상황 보면서, 그리고 그때는 꼭 BP라든지 O2 그 다음에 우리가 CPR 할 수 있는 게 옆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트랜스퍼러블이나 에피두럴 블록에 대해 설명 좀 하겠습니다. 버테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블이나 에피두럴 블록은 우리가 최근 논문에서는 가장 넓게 가장 와이드하면서 깊게 하는 50도 오블릭을 주고 수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 벤트럴 쪽으로 바늘의 위치를 놓는다라고 논문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터럴로 볼 수도 있고 오블릭을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다이를 쌌을 때 반드시 사람 인자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심평원에서 무조건 다 삭감을 합니다. 이게 바늘의 위치도 중요하고 AP 라테럴 했을 때 이게 퍼짐이 있질 않으면 요즘에는 무조건 삭감을 하니까 바늘을 위치시키고 다이를 쐈을 때 이게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쫙쫙 퍼져 나가는지 봅니다. 니들의 위치는 좀 무섭더라도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수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의 이 벤트럴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다이를 조금씩 쏘면서 합니다. 파셋 조인트는 1% 리도카인과 2.5g 덱사메타존을 약 1ml 한 레벨당 주고요. 트랜스포라미날은 조금 더 희석을 해가지고 2ml 정도 주는데 2ml, 3ml 보다는 뭐 덱사메타존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리도카인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와시아웃만 제대로 된다면 환자는 끈끈한 것만 없어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꼭 이 레시피대로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레시피가 자기만의 레시피가 또 쌓이는데요. 이 인그레디언트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늘의 위치가 superior articular process 바로 앞쪽 벤트랄 쪽에 위치하고 한 게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교과서적 그림입니다. 에피두랄 블록입니다. 에피두랄 블록은 사실 저는 에피두랄 블록을 MBB 다음으로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25도 정도 눕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냥 바로 쑥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바로 아랫 레벨에 라미나를 긁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리가멘트 플라붐 딱 뚫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다이를 써가지고 다이가 퍼진지 보고 그 다음에 놓습니다. 교과서 제일 먼저 T1을 보고 그 다음에 립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는 6, 7 주로 많이 하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 논문에서는 J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놓으라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리가멘트 플러붐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두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얇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럼바랑 좀 다릅니다. 서비칼은 라미나 따라서 끝까지 놓은 다음에 거기서 리가멘트 플러붐이 있구나 조금씩 들어가서 뭐 에어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초록색으로 바뀌면 에피두랄 스페이스가 들어갔다 뭐 해서 최근 들어서는 기구를 이용한 사람도 있고 저는 전적으로 제 손을 감각을 이용하는데 고무 뚫은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쑥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다이를 쏘면 이런 식으로 에피두랄 팻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몽글몽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블럭만 하지는 않고 신경 성형술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에피두랄 블럭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간다던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을 준다 그러면 이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샥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뭐 정말 재난이 나온 것처럼 하고 되는데 이때 에피네프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투베이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저는 서비칼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주사를 놓을 때 환자가 싫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환자가 싫다 그러는데 끝까지 하자고 했다가 문제 생긴 경우가 저도 좀 있어가지고 환자가 두렵거나 싫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경성형술에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라츠라는 선생님께서 해서 뭐 라츠 카테터 시술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펜이라고도 주로 많이 하는데 퍼큐테너스 에피두랄 뉴로플라스티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전을 라이시스 하는데요. 라츠 카테터를 이제 들어가면 아까 에피두랄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약을 주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그게 쭉 에피두랄 스페이스를 가면서 이렇게 어드히전을 라이시스를 좀 시킵니다. 이게 케미칼 라이시스랑 메카니컬 라이시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메카니컬 라이시스가 저는 이렇게 쭉 하면 어디선가 이렇게 왜 이렇게 끈끈하지? 보면 거기에 이전에 많이 주사를 맞았다던가 그쪽에 병변 스테로시스가 심하고 그러면 저는 손으로 어디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만 약간 풀어줘도 환자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에피두랄 스페이스는 1mm인데 프로포지션에 고개를 숙이고 환자를 하면 에피두랄 스페이스가 7T1에서 3mm로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모든 게 되지는 않고요. 이럴 경우에 반드시 MRI를 봐가지고 MRI에서 에피두랄 스페이스가 얼마나 어디가 좁아지고 어떻게 있는지 체크하고 놓으면 됩니다. 어떨 경우에는 저는 T3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더 위에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더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벨을 이용해가지고 이 에피두랄 스페이스에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카테터가 이렇게 오는 건데요. 이 개념은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카테터가 들어가냐 마냐 그거의 차이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되냐 우리가 급여 치료가 되냐 또한 약제가 비급여 약제가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냐에 따라 또 차이도 납니다. 저는 신경성형술할 때 반드시 뼈를 긁으면서 여기까지 딱 오면 벌써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베벨이 팅 돕니다. 그러면 그때 베벨을 반대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그 뚫었다 했을 때 그때 카테터를 넣지 무조건 넣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거 잘 모를 때 푹 들어가서 사실 CSF를 많이 평찰을 좀 했었거든요. CSF 했을 때는 바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블러드 패치 환자 바로 거기서 피를 빼가지고 7cc 정도 넣고 컴프레션하고 환자한테 헤드액 이게 3, 4일간 심할 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이나 오래 있지 말고 서 있지 마시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요즘에 CSF 터지면 저는 그냥 제가 실수로 죄송합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꾸 뭐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고요. 이게 수술방에서 잘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술한 사람 위주로 저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보이면서 좀 퍼지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카테터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추느냐,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왼쪽이 더 아프냐 오른쪽이 아프냐 이걸 따라서 카테터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레벨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다음번에는 환자가 왼쪽이 아프다고 해서 왼쪽 좀 했는데 너무 왼쪽만 한 거 아닌가 해서 반대로 돌려가지고 또 오른쪽도 왜냐 환자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아프면 나중에 오른쪽이 또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또 돌려서 합니다. 그리고 다이가 퍼질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 어피어런스라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촉촉착 이렇게 퍼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꼭 체크를 하고 이거 다 모아놓습니다. 마지막 요즘에 보험회사랑 뭐 있으면 이거 제가 보여주거든요. 나 이렇게 치료했더라고. 자, 다음번에는 이 개설된 심평원 우리가 심평의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심평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날 경추광곡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신설됐는데요. LA325라고 경추에 신결됐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HA102와 같은 수가 코드고요. HA102로만 하다가 요즘에 LA325를 하는데 요즘에는 니들 끝이 AP 레터럴 이렇게 위치한 건 기본이고요. 이 퍼짐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조영제 퍼짐이 확인이 되어야 이게 됩니다. 요즘 삭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힘들더라도 AP 레터럴 찍고 퍼짐을 보여줘야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DDX고요. DDX에서 아까 선생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그 다음에 로테이트 커프 인저리 이게 있다는 걸 꼭 좀 아시고 저는 헐퍼스 조스터도 많이 확인 좀 합니다. 최근에 힘드셨나요? 뭐 코로나 걸리셨나요? 헐퍼스 조스터 있을 때도 레디큘러 패시가 의심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헐퍼스 조스터도 생각 외래에서 해봐야 되고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도 신경을 써봐야 되고 혹시 이 사람이 뭐 튜머가 있는지 심장이 안 좋은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가 있는지 시링고마이엘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됩니다. 환자 치료는 저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는데요. 따뜻할수록 빨갛고 차가울수록 파란데 병명 부위가 차갑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목 어깨가 아프고 팔저리다고 하지만 대부분 허리랑 엉치, 다리도 저림이 있습니다. 아까 홀스파인을 보시면 골반이 불균형,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차이, 소라식 카이포시스, 헤드 포워드 포스처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서비컬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컬 치료하면서 럼바하고 그 다음에 무릎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구부리지 마세요라고 저는 많이 하고요. 이거는 표면적 근전도라고 초록이 정상인데 정상보다 뭉쳐있으면 빨갛고 정상보다 약하면 노란데 이거를 찍고 이거는 물리치료실에서 여기를 조금 더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후 비교해서도 환자 치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이렇게 보여주면서 따뜻한 게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환자를 보면 이제 계속 어퍼 크로스 신드롬, 로어 크로스 신드롬이 있는데요. 환자가 앞으로 숙여주고 약하면 강화시켜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강화시켜주고 이게 있습니다. 뭐 주사만 놓고 수술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으면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강화시킬 때는 강화주는 그래서 우리가 재활, 물리, 운동 치료가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광고 빨리 하겠습니다. 제논 셀베인이라고요. 우리 연어가 참 우리 인간에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어를 통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제논 셀베인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치과 선생님이 이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PDRN 이거를 프롤로 할 때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할 때도 1F씩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치과 선생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2번 맞고 피는 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주염 치료에 PDRN을 제논셀빈을 썼습니다.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논셀빈 최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주염도 그렇고 특히 임플란트하고 문제 생겼을 경우에 넣으면 좋고요. 블록할 때도 좋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챕터 1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 사람 신경외과 의사인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 인생의 법칙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니 이 선생님 저렇게 어깨가 구부러지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선생님들도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시고 저는 환자들한테 2층 보고 다니라 그래요. 2층 보고 밑에 동전 없으니까 2층 보고 다니세요 하면 무릎도 좋아지네요. 어깨 침 요즘에 안 맞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